여러분들은 유럽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복지 천국, 선진국의 상징, 문화와 예술의 분산, 독일의 자동차, 프랑스의 럭셔리,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유럽 경제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의 이야기인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유럽 경제, 특히 독일 경제의 신화를 이야기하려면 제2차 세계대전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폐허 위에서 일어선 독일이 세계 4위 경제대국까지 올라간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사람들은 이걸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비밀을 아시나요? 물론 독일인들의 근면함, 뛰어난 엔지니어링 역량, 이런 것들이 중요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무도 잘 이야기하지 않는 두 가지 기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둥,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 두 번째 기둥,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이 두 가지가 뭘 의미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치킨집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킨을 튀기려면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야, 내가 기름 시중 가격의 절반 해줄게. 대신 오래오래 내 기름 써. 라고 합니다. 당연히 쓰겠죠. 기름값이 반으로 줄면 치킨 원가가 확 내려가고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요. 독일에게 러시아 천연가스가 바로 그 역할이었습니다.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으니 운송비도 거의 안 들고 가격도 LNG, 액화 천연가스를 배로 실어오는 것보다 훨씬 쌌어요. 얼마나 쌌냐면 같은 시기에 미국의 가스 가격이 1메가와트 시당 17달러였을 때 유럽은 위기 때 11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만큼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가 얼마나 큰 가격 이점이었는지 알 수 있죠. 독일의 화학산업, 철강산업, 자동차 산업, 이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이 싼 에너지 위에 세워졌던 겁니다. BASF 같은 세계 최대의 화학 기업이 왜 독일에 있었겠어요? 에너지가 싸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둥, 중국 시장. 독일은 만든 물건을 어디에 팔았느냐? 중국에 팔았습니다. 14억 인구가 사는 나라에서 벤츠 갖고 싶다, BMW 타고 싶다, 독일제 공작 기계 수입하자. 이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마찬가지였죠. 폭스바겐 하나만 봐도 2021년에는 전 세계 판매량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절반이에요. 어마어마한 비중이죠. 정리하면 이런 구조입니다. 러시아에서 싼 에너지를 가져와서 물건을 싸게 만들고 중국에 비싸게 판다. 이게 독일의, 나아가 유럽의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솔직히 이 구조만 놓고 보면 천재적이긴 합니다. 원가는 낮추고 매출은 극대화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모델이 너무 잘 돌아갔다는 겁니다. 너무 잘 돌아가니까 아무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치킨집 비유로 돌아가 볼게요. 기름을 옆집 아저씨한테서만 받고 치킨은 한 손님한테만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아저씨가 갑자기 기름 안 줄 거야 하면 그 손님이 나 이제 다른 집 치킨 먹을래 하면 가게 문 닫아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2022년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이 위험을 몰랐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아주 그럴듯한 논리가 있었어요. 독일어로 반델 두르히 한델, 무역을 통한 변화라는 개념입니다. 러시아, 중국이랑 경제적으로 깊이 엮어 놓으면 걔네가 나쁜 짓을 못한다. 왜? 우리랑 장사하는 게 더 이득이니까. 돈이 되는데 왜 전쟁을 해? 이런 논리였어요. 쉽게 말하면 동네에서 좀 험하게 생긴 형이 있는데 같이 사업을 하면 우리를 못 때린다. 때리면 자기도 돈을 못 버니까. 일부러 의존도를 높이면 오히려 평화가 유지된다. 이게 유럽의 전략이었습니다. 독일은 이 철학 아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꾸준히 올렸어요. 2021년 기준 독일의 러시아산 가스 비중이 55%, 유럽 전체로 봐도 45%를 넘겼습니다. 심지어 의존도를 더 높이려고 노르드 스트림 2라는 해저 파이프라인까지 새로 깔았습니다. 미국이 위험하다, 러시아한테 너무 종속되는 거 아니냐고 경고했는데도 밀어붙였어요. 메르켈 총리는 이건 순수한 상업 프로젝트라고 잘라 말했죠. 순수한 상업 프로젝트라.
이 말이 얼마나 순진했는지는 역사가 증명해 버렸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제적으로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민주화될 것이다. 돈을 벌면 중산층이 생기고 중산층이 자유를 요구하면 체제가 바뀔 것이라고. 그래서 기술도 주고 투자도 하고 시장도 열어줬습니다. 결과는요, 중국은 성장했지만 민주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제력으로 군사력을 키우고 유럽의 기술을 흡수한 뒤 이제는 유럽 기업들을 밀어내기 시작했죠. 무역을 통한 변화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유럽이 기대했던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했고 러시아는 가스 밸브를 잠갔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적 문제를 핑계로 공급량을 줄이더니 나중에는 노르드스트림 파이프라인이 폭발하면서 물리적으로 가스가 끊겼습니다. 용의자가 지목되긴 했지만 아직 재판조차 시작되지 않았죠. 치킨집 비유로 다시 가볼게요. 기름 공급하던 아저씨가 갑자기 기름을 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치킨집 저장해둔 기름도 없고 다른 데서 살 루트도 안 만들어 놨어요. 그 아저씨한테만 사면 됐으니까 준비를 안 한 거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TTF 기준으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메가와트 시당 300유로를 넘겼습니다. 전쟁 전에는 20에서 30유로였어요. 말 그대로 10배. 에너지 가격이 10배 오르면 모든 게 다 오릅니다. 공장 돌리는 비용, 난방비, 전기료,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2022년 10월에 10.6%까지 치솟았어요. 유로존 역사상 전례 없는 숫자였습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죠. ECB가 기준금리를 0%에서 4.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가 늘고 소비가 줄고 투자가 꺼집니다. 에너지 폭등,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소비와 투자 위축, 경기 침체, 교과서 악순환이 그대로 현실이 된 겁니다. 특히 독일의 에너지 집약 산업이 치명타를 입었어요. 화학, 철강, 유리, 세라믹, BASF는 루드비히스하펜의 세계 최대 화학단지 가동률을 줄이고 일부 공정을 중국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잔장에 100억 유로 규모의 새 생산 기지를 짓고 있어요. 러시아 때문에 힘들어진 독일 기업이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독일은 2023년 마이너스 0.3%, 2024년 마이너스 0.2%로 2년 연속 역성장,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이 2년 연속 마이너스라니 유럽의 병자라는 별명이 다시 붙었습니다. 에너지 위기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중국 쪽에서도 문제가 터집니다. 유럽이 중국에 올인했던 핵심 산업, 자동차입니다. 폭스바겐, BMW, 벤츠, 중국 시장 없이는 안 되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중국이 전기차 시대로 전환하면서 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BYD라는 회사, 2020년만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이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4년 BYD의 연간 판매량이 427만 대를 넘었습니다.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합친 숫자인데 테슬라 전체 판매량의 2배가 넘어요. 중국 시장에서는 폭스바겐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중국 정부가 전기차에 천문학적 보조금을 쏟아부었고 배터리 공급망을 장악했고 내연기관에서는 못 따라잡던 기술 격차를 전기차라는 새 판에서 한 번에 뒤집어 버린 겁니다.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유럽은 바둑을 수십 년 연구한 프로 기사인데 갑자기 오늘부터 체스입니다 하고 게임이 바뀐 거죠. 내연기관에서 100년 넘게 쌓은 우위가 전기차로 넘어가는 순간 의미를 잃었어요. 모터, 배터리, 소프트웨어 이건 중국이 더 잘합니다. 이유는 2024년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책이 될까요?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워낙 압도적이라 관세를 붙여도 유럽 차보다 싼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만이 아닙니다. 태양광 패널, 배터리, 풍력, 터빈, 녹색 전환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이 글로벌 공급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어요. 유럽이 탄소 중립을 하려면 결국 중국산 장비를 사야 합니다. 러시아 가스 종속에서 벗어나려다 중국 장비 종속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위기가 합쳐지면서 유럽에서 정말 무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탈산업화, 공장이 문을 닫는 겁니다.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조업 일자리 하나가 사라지면 연관된 서비스업 일자리 3개에서 5개가 같이 사라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공장이 있으니까 식당도 있고 운송업도 있고 정비업도 있는 건데 공장이 떠나면 다 같이 무너집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볼까요? BASF, 독일 본사 축소, 중국 잔장에 100억 유로 투자, 폭스바겐, 2024년 말 독일 공장 폐쇄 및 3만 5천 명 감원 계획 발표. 87년 역사상 독일 내 공장을 닫겠다고 한 건 처음이었어요. 티센크루프, 독일 최대 철강 기업. 철강 부문 인력 2만 7천 명 중 1만 1,000명, 40%를 감축하는 구조조정 발표. 지멘스 에너지, 풍력 터빈 품질 문제로 2023 회계연도에 46억 유로 순손실. 이 기업들이 어디로 가느냐? 미국으로 갑니다. 왜? 미국이 문을 활짝 열어놨거든요. 자, 여기서 미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22년 8월 미국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어요. 이름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실체는 미국 안에 공장 지으면 어마어마한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법입니다. 청정 에너지와 기후 부문에만 3,6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조 원 규모예요. 유럽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동맹이라면서 우리 기업을 빨아가는 거 아니냐고. 실제로 유럽 기업들이 줄줄이 미국행을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셰일가스 혁명 덕분에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유럽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입니다. 거기에 IRA 보조금까지 받으면 같은 공장을 미국에 짓는 게 유럽에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죠. 한쪽에서는 여기 와 돈 줄게 하고 다른 쪽에서는 국가 보조금으로 밀어붙이는 초저가 제품이 쏟아지는 상황. 유럽은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가 됐습니다. 유럽도 보조금으로 기업을 붙잡으면 되지 않느냐? 여기에 구조적 약점이 드러납니다. 미국은 하나의 연방 정부예요. 법 하나로 전국에 적용됩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결정하면 끝이고요. 그런데 유럽은 EU 27개 회원국이 각자의 재정 정책을 갖고 있어요. 독일은 기본법에 슐덴브렘제, 부채 제동장치라는 조항이 있어서 구조적 적자를 GDP의 0.35% 이내로 제한합니다. 거기에 슈바르체 룰이라고 적자 제로를 고수하는 정치 전통까지 있으니 빚을 쉽게 못 늘려요. 이탈리아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35%를 넘어서 여유가 없고 프랑스도 재정 적자가 GDP 대비 5.8%로 EU 재정규율 3% 기준을 크게 위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풀고 싶어도 미국이나 중국만큼 빠르게 대규모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27개 나라가 다 합의해야 하니까요. 2024년 9월 전 ECB 총재 마리오 드라기가 유럽 경쟁력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드라기는 유럽이 연간 최소 7,500억에서 8,000억 유로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어요. EU GDP의 약 5%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수준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유럽은 느린 고통을 맞이할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느린 고통, 끔찍한 표현이지만 현재 유럽의 궤적을 보면 과장이 아닌 것 같다는 게 더 무서운 점입니다. 이쯤 되면 유럽도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 한쪽에 몰빵했구나. 위험을 분산하자. 이게 바로 디리스킹이라는 개념이에요. 디커플링과는 좀 달라요. 디커플링은 아예 관계를 끊겠다는 거고 디리스킹은 관계는 유지하되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이죠. 그래서 유럽은 뭘 하고 있느냐? 에너지 쪽에서는 러시아 가스 대신 미국, 카타르, 노르웨이 등에서 LNG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 비중은 2021년 약 40%에서 2024년에는 약 11%로 급감했어요. 2025년 1월에는 우크라이나 경유 수송 계약마저 만료되면서 더 떨어졌습니다. 독일은 LNG 수입 터미널을 기록적인 속도로 건설했고 첫 터미널은 불과 194일 만에 완공돼서 2022년 말부터 가동을 시작했죠. 공급망 쪽에서는 중국 의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대안시장과 생산 기지를 찾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과 비용입니다. LNG는 파이프라인 가스보다 비쌉니다. 가스를 액화시키고 배에 싣고 다시 기화시키는 과정이 추가되니까요. 유럽의 에너지 비용은 러시아 가스를 쓰던 시절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비싸진 거예요. 공급망 다변화도 말처럼 쉽지 않아요. 인도에 공장을 짓는다? 인프라가 부족하고 관료주의가 심하고 중국만큼의 숙련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베트남? 규모가 중국에 비할 바가 안 되죠.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지구상에 없다는 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결국 비리스킹은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비용은 올라가고 효율성은 떨어지고 성장률은 더 낮아지는 겁니다. 약을 먹고 있긴 한데 부작용이 엄청난 약인 거죠. 결정적으로 이 전환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10년에서 15년은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예요. 그동안 유럽은 높은 에너지 비용, 약한 경쟁력, 느린 성장이라는 삼중고를 견뎌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유로존 경제는 여전히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ECB가 2024년 6월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서 예금 금리를 4%에서 2025년 중반 2%까지 내렸지만 성장 동력이 구조적으로 약해진 상황에서 금리 인하만으로는 반등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비자 심리는 여전히 냉각되어 있고 기업 투자는 미국이나 아시아로 빠지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유럽 힘들구나, 안 됐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도 돌아봐야 합니다. 솔직히 한국의 상황이 유럽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첫째, 에너지 안보. 한국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중동 원유, 호주와 카타르 LNG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중동에서 분쟁이 심화되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상상하기 싫지만 생각은 해야 합니다. 둘째, 중국 시장 의존.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기준 약 19.7%입니다. 과거 25%를 넘기던 때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1위 수출 대상국이에요.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 한국 수출이 직격탄을 맞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기술 종속의 위험. 반도체는 한국의 핵심 산업이지만 반도체 장비와 소재는 네덜란드 ASML, 일본 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또한 배터리 원자재인 리튬, 코발트, 니켈의 정제 과정은 중국이 글로벌 시장의 60%에서 많게는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터리 강국이라고 자부하지만 원자재 공급망에서는 중국의 종속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유럽의 사례가 알려주는 건 명확합니다. 잘 되고 있을 때 위험을 분산하지 않으면 위기가 왔을 때는 이미 늦는다. 독일도 러시아 가스가 잘 들어올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중국 시장에서 벤츠가 잘 팔릴 때는 최고였죠. 그런데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흔들리니까 한순간에 유럽의 병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국에게 필요한 건 자강입니다. 스스로 강해지는 것,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핵심 기술의 자립도를 높이는 것.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당장은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럽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효율만 쫓다가 안보를 잃으면 그 대가는 효율의 몇십 배, 몇백 배가 된다는 걸.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럽의 몰락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러시아의 싼 에너지와 중국의 거대한 시장에 의존하면서 이게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안주한 결과입니다. 무역을 통한 변화라는 아름다운 구호 뒤에는 전략적 자산을 남에게 맡기는 위험이 숨어 있었고 그 위험이 현실이 된 순간 유럽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지금 유럽은 뒤늦게 디리스킹을 하고 에너지를 전환하고 경쟁력을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그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이건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정 국가의 에너지를 의존하고 특정 시장의 수출을 의존하고 핵심 기술의 공급망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경고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편하고 효율적인 길이 항상 안전한 길은 아닙니다. 가장 싼 기름이 가장 위험한 기름일 수 있고 가장 큰 시장이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짜 경쟁력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자강, 스스로 강해지는 것. 이게 유럽의 몰락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크고 분명한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유럽 경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